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사회정서학습과 인성교육 3주차 마지막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선생님과 의진 선생님 아마 실시간은 아니지만 항상 열심히 잘 들어주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월요일에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실시간은 아니지만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 저녁 중에는 제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탑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좀 여유가 있으면 빠르면 일요일까지 이렇게 찍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사실 좀 월요일 저녁 시간에 딱 맞춰서 찍는 게 이 일정에 맞춰서 가기는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월요일 저녁에는 탑재하고 화요일까지는 넘기지 않는 것으로 제가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강의가 업로드된 그 주 일요일까지는 수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2교시까지 해서 콜보그부터 해서 튜리엘, 슈에더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이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조금은 복잡하게 진행이 되었고, 또 책 속에 있는 걸 제가 다 읽은 게 아니라 부분 뛰어넘으면서 읽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성적이고 지적인 판단 위주로 도덕성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한계가 있고,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방법으로 도덕성에 대해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접근인 것 같다.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해 보니까 저자인 하이트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67조까지 계속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까 2교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전혀 활용되지 않는 건 아니다. 감정이나 직관을 가지고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당화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성이 열심히 노력한다. 이걸 정말 잘 알려주는 사상가에는 데이비드 휴미 있다. 그렇게 2교시가 끝난 것 같은데요. 이제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보면 이성을 중요시하는 입장, 그리고 감각적인 경험이라든지 감정을 중요시하는 입장, 이런 두 입장들이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면서 계속 전개가 되어 나가잖아요. 그 중에서도 감정이라든지 정서 부분에 엄청 큰 강조를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데이비드 휴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의 입장을 도덕감정론, 도덕에 있어서 감정의 역할을 중요시했다고 해서 도덕감정론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똑같은 말이죠. 도덕에 있어서 감정을 중요시 여긴다고 해서 주정주의 이렇게도 표현하죠. 앞서 잠시 언급했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도덕에 있어서 지혜, 이론적 지식 이런 걸 중요시 여겨서 주지주의라고 표현하죠. 그것과 조금 반대될 수 있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감정이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전문적으로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너희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성,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 중에 도덕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이런 방식의 질문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던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사례가 있죠. 뱀은 보통 알을 낳잖아요. 근데 이제 뱀 중에서 새끼를 낳는 뱀이 있죠. 사실 처음부터 새끼를 낳았다기보다는
뱃속에서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새끼 상태로 나오는 것이죠. 살모사가 대표적이잖아요. 살모사. 근데 그 이름 뜻이 사실 뜯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뱀이죠. 살모사. 애들한테 질문을 던져보면 조금씩 조합을 맞추는 그런 재미가 있죠. 살모사 뱀 이름인데 무슨 뜻일까? 살모사 뭘까요? 살인이 무슨 뜻이지? 사람을 죽였다는 거지. 모가 뭐지? 엄마를 죽이는 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라죠. 이제 뱃속에서 이미 알이 부화돼 가지고 새끼 상태로 나오니까 새끼 살모사는 바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바로 옆에 굉장히 좋은 영양 공급원이 있는 거죠. 새끼 살모사를 낳는다고 기진맥진해서 이제 쓰러져 있는 어미 살모사, 이것을 뜯어 먹으면서 새끼 살모사들이 성장해 나가잖아요. 이게 사례 A라고 하겠습니다. 새끼 살모사가 자신을 낳아준 어미 살모사를 뜯어 먹으면서 죽인 사례 A입니다. 사례 B, 이건 좀 슬픈 사례인데요. 최근에 뉴스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그런 일이죠. 사실 경제적인 상황이 요즘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직업을 가지고 싶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를 지났는데도 직업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자신이 목표했던 걸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학습된 무기력처럼 더 이상 이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죠.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것도 정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중한 정도는 자기 방 바깥으로도 아예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 정도가 좀 약한 경우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맺진 않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의 외출 정도는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고 하는데,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던 이 사례의 주인공이 구직활동은 이제 거의 포기한 단계에서 유일하게 밖에 나가는 것이 PC방에 게임을 하러 나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40대 남성인 것으로 기사에서는 봤었고요. 구직을 하지 않았으니까 PC방 가려고 하면 당연히 누구 돈을 받아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돈을 받아서 갔겠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또 용돈을 받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조금만 안 좋은 말을 쏟아 넣으셨나 봐요. 너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취직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게임만 하냐, 정신을 못 차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격분한 아들이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와서 자신을 야단쳤던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입니다. 사례 B. 사실적으로만 판단을 해보면 사례 A와 사례 B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이후에 태어난 어떤 개체가 자신을 탄생시켜준 개체를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죠. A와 B의 공통점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살모사 사례에 대해서도 나쁜 아기 살모사예요, 비도덕적이에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교육적인 가르침을 주실 때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살육의 현장들, 예를 들어서 강한 호랑이나 사자가 약한 사슴이나 토끼를 잡아먹는 것,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건 자연 안에 일어나는 사실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정도 됐을 때 그런 이야기 하면은 감정적으로 다가가진 않거든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두 번째 사례, 자신을 탄생시켜준 부모를 죽인
자녀의 사례를 보면 비도덕적이라는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게 뭔가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저런 천인공노할 폐륜을 저지른 나쁜 녀석, 분노감이라든지 엄청나게 나쁜 그런 감정들 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A와 B 사례 자체는 이성적으로 평가해보면 사실로서는 똑같은데, B 사례가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한다는 거, 도덕의 역할, 특히 인간 사이에서 도덕이 작용하는 것은 감정의 작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감정을 잘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일반적인 살인과 존속 살해 비교해보면 존속 살해범에 대해서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게, 그냥 살인한 것도 나쁘지만 가까운 가족을 살인한 거는 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중하게 처벌한다는 설명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살모사 사례를 들었는데, 아마 데이비드 휴me 같은 경우는 오크나무라고 하는 식물 사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식물 사례는 훨씬 더 우리의 도덕적 감정을 덜 상하게 하죠. 이 열매 부분이 떨어져 가지고 원래 뿌리 붙어 있는 기둥의 주된 나무를 갉아 먹으면서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이런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탄생한 세대가 자신을 탄생시켜준 원래 세대를 점점 더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사례로 이야기하는데,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학생은 이 사례에 대해서도 이건 비도덕적이에요 말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를 취해서 학생들한테 접근할지는 휴미 이야기한 그 나무의 사례로 가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더 끔찍한 거, 학생들이 조금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걸로 가기 위해서 저는 휴무의 사례는 안 하지만 살모사 사례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도덕적인 것이냐 도덕적이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해서 여기서 휴무는 감정의 역할을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덕적 구별의 원천. 구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성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걸 선호하죠. 모랄 저지먼트라고 할 겁니다. 근데 휴먼 도덕적 구별, 모랄 디스팅션. 도덕이라고 하는 건 이성적 판단, 저치의 대상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꼈을 때 이거는 옳다고 느끼고 그러다고 느끼는 구별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성적 판단이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구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모든 감정이 또 다 도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죠. 일부 감정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산출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뭐 쓸데없는 질투심 이런 것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동이 나오기도 하죠.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옛날부터 구전되어 온 전교 1등을 질투했던 전교 2등이 나쁜 짓을 했더라. 질투라는 감정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산출하기도 하죠.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고 도덕적 구별이 원천이 되지만 모든 감정이 다 도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좀 보편적인 그런 도덕감이 되기 위해서 휴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인의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동일시할 수 있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타인들의 시인이라든지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이 감정을 느낀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 있는 구성원 모두들에게 유용하고 이익을 창출하더라. 이 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감정들은 당사자 플러스 구성원 모두에 유용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유용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흄이 쓰고 있는 게 utility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utility. 공리로 번역되는 말이죠. 공리주의가 utilitarianism이잖아요. 그래서 흄이 직접적으로 공리주의를 주장한 건 아니지만 공리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거의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의 선구자 내지 공리주의의 모태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로 이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이제 용감함, 이런 것도 이성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이라든지 정서적인 측면에 가깝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면 아군 측면도 있을 거고 적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적군 장군이 용감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죠. 근데 이 용감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 적용되었을 때 이 감정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게 인정되기 때문에 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례 속에서 적군의 장수가 가지고 있는 용감함, 이런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 칭송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모든 인간 구성원 모두한테 유용한 거를 강조한다는 걸 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되겠죠. 아까 하이트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성적인 거 전혀 안 쓰는 건 아니더라, 조금은 쓰더라 이야기하죠. 이성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사실의 발견. 지금 흄 같은 경우는 도덕적 구별 원천의 기능을 감정에다가 귀속시키고 있죠. 옳음,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 감정이 하는 겁니다. 선, 악이 아니라 객관적인 참과 거짓의 구분, 그것은 사실의 영역이죠. 이성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도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언급하고 있는 게 감정이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지 구별을 했잖아요. 그러면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던 행위는 더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보조적인 역할 정도를 이성이 수행해낼 수 있다. 요거까지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이 하는 역할, 흄이 주장하고 있는 유명한 게 있죠. 동그라미 2번. 이게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경념의 노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아까 사실 발견하는 것 이외에도 감정이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고 나면 이 감정이 정념과 같은 말입니다. 선악 구별한 것에서 선을 촉진하고 악을 피할 수 있는 행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감정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감정이 그것을 실천으로 이끄는 것까지 다 감정 정념이 하는 것입니다. 이성은 오직 참 거짓 구별하고 도덕적 행동 실천으로 옮기는 것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보완적인 역할 정도만 수행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성의 역할을 제한하고 도덕에 있어서 감정의 역할의 우위를 주장했던 것이 흄의 도덕감정론 내지
주정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7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데이비드 휴음 부분 보면 되겠습니다. 1739년 휴미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성은 열정의 하인이며 정념, 감정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열정의 하인이어야 마땅하다. 이성은 열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그 외의 다른 직은 결코 탐낼 수 없다. 스스로 도덕적 구별을 할 수는 없고요. 감정이 구별해놨으면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 옮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찾아주는 보조적인 역할, 노예의 역할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휴무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사상가들이 도덕심리학자들이 주장이라든지 본인이 여러 피험자들과 나눈 인터뷰 내용, 그런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하이트는 자신이 증거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도덕적 추론이 종종 도덕적 감정의 하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니, 여기서 하이트가 이야기하는 건 감정이 옳다 그르다 직관적으로 내리고 나면 왜 옳다 그르다의 이유를 도덕적 추론, 이성 부분이 노예 역할로서 열심히 찾아내더라. 하이트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하이트의 결론이 당시 도덕 심리학계를 장악하고 있던 합리주의적 접근 방식에는 큰 도전이나 다름 없었다는 것입니다. 1994년 10월 하이트는 이런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미국의 네로라 하는 심리학 학술지에 발표했고요. 학계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노심초사 기다렸다고 합니다. 물론 일개 대학원생이 주류 패러다임에 어긋내는 자료를 좀 내놨다고 해서 도덕심리학 분야가 하룻밤새 뒤바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도덕심리학 분야에 꽤 열띤 논쟁이 일어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반응이 전혀 없으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진 않았고요. 하이트 생각에서는 이것이 도덕심리학의 대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결정적 연구였지만 논문 발표하고 처음 5년 동안에는 이 연구를 공격하는 사람은커녕 연구를 인용하는 사람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콜버그 따라서 콜버그의 입장에 대해서 반복하고 그거 검증하는 연구 자체가 주를 이루었었기 때문에 전혀 반대되는 생뚱맞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살펴볼 가치 자체를 그 당시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가 아직도 그 당시 학계에는 형성되지 못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인지과학들의 연구 성과가 윤리학의 영역, 도덕교육의 영역, 도덕심리학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하이트와 같은 이론이 주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직관이나 정설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콜버그 이론이 완전히 한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콜버그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종합하고 접근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도덕심리학이 더 발달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콜버그가 가지는 가치는 아직도 있다고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아서 이제 요약 부분 한번 읽으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에서도 특히 69쪽에 있는 중간에 점 3개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첫 번째, 도덕성의 범위는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서양적이고 교육 수준이 높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는 도덕성의 범위가 몹시 좁다. 반면 사회중심적 문화에서는 도덕성의 범위를 넓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써 삶의 더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고 통제한다. 두 번째, 사람들이 갖는 직감, 직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때로 도덕적 추론을 진행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도덕적 추론은 때로 사후 조작과 다름없는 양상을 보입니다. 아까 직관적으로 판단 먼저 내리고 이성적으로 사후 정당화한다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도덕성은
아이들이 PA 개념을 잘 이해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세워나가는 것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틀림없이 문화를 통한 학습이나 문화적인 유도가 합리주의 이론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1장 내용이 요약되고 있고요. 계속 문화적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뇌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는데 진화의 결과 프로그램화돼서 세팅된 것이거든요. 이 진화라고 하는 건 개인 유전자 차원에서도 일어나지만 그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와 공진화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2장 내용에서 진화 이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 학습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장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이론적인 내용들을 추가해서 설명한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2장 부분. 아마 2장 부분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같이 쭉 읽어나가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더 편안하게 선생님들과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3차시 동안 강의 다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